이게 영상이 잘려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일단은 이 관동별과 학습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내근강이랑 관동팔경을 유람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금강산 일대를 보다가 그 후에 이제 동해로 가자스라 해서 관동팔경을 다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정서를 좀 살피면 활달하고 낭만적이고 호방한 기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기세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근지정이나 우국지정이나 선정포부나 애민정신 같은 경우는 다 나라하고 관련된 거여서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연근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에 대한 거고, 우국지정은 이제 국가에 대한 거고, 선정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백성이고요. 애민정신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어서, 일단 연근지정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의사상도 임금에 대한 마음인데, 이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은 이제 임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임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삼각산 제일봉이 이제 잘하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거기 임금 계시는데 하면서 차라리 한강에 목명에 닿고 싶다 그래서 임금한테 가고 싶어요 하는 노래인 거고,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신거국의 백발도 많기도 많다. 그래서 이제 인재가 사실은 필요한 거를 여기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멸구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간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간신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1월이라고 하는 게 임금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1월이라고 하는 걸 해달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천지신명이잖아요. 이 천지신명을 가릴 수 있는 거는 바람이래, 구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뜻한다면 구름이라고 하는 게 간신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정포부나 이제 애민정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을 이 구절들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우리가 다 배운 것은 아니어서 극장류의 풍채를 다시 볼 게 아닌가 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 음지에 있는 필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하는 거, 다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 일이 좋은 세계의 남대대 다 배우죠 한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속세와 상관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배운 거죠. 아이고. 이 수를 가져다가 사해가 동서남북 해양의 고로 나누어서, 근데 이 사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바다에 있는 물인데 이거는 수를 뜻해요.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엉망창생이라고 하는 거는 만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야 내가 무엇을 하리로라. 그러니까 선후후락을 누리겠다. 먼저 이제 근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근심 웃자니까 뭘 근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백성을 근심하고 락을 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고의 정서도 있고 무상감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망한 고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 겪는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쨌든 갈등의 양상을 극복하는 거죠.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본인이 관찰사로 와서 공적인 임무가 있는데 자연이 너무 예쁘니까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꿈에서나마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먼저 백성에게 나누어 마시게 한 다음에 나도 한잔 하겠다. 그래서 선후후락과 선정포부가 좀 드러나는 작품이고, 바탕사상은 유교적인 충의사상, 임금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 나라를 위한 마음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꿈속에 들어갈 땐 나는 신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자잖아요. 그래서 유교와 도교가 섞여 있고, 시간과 여정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걸 이제 추보식구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찰사 부임하고 본사 결사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 해놓은 부분만
저희 작품, 우리가 배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운 부분이죠. 처음에 동해로 간 다음에 관동팔경을 유람을 하는데 이거 금성산이라 돼 있네. 금강산인데 어쨌든 정자에 오르고 그 다음에 3일포로 가서 그 화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화랑이 이제 신라화랑 사선이라고 나올 텐데 얘네들 어디에 머물렀냐 하다가 이제 의상대 가서 해맞이를 한단 말이죠. 아 근데 해맞이가 우리가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다른 나와도 해맞이가 아마 안 나올 거고 이거 경포대하고 경포대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망향전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해안 그리고 꿈속의 사냥 이렇게 될 텐데 좀 지워놓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하면 동해안 달맞이 꿈속의 선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작자의 내면 변화가 있는데 산에서 바다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 산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 즉 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면 바다로 들어서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면 세계로 향하는 전환을 보이고 있어요. 즉 산에서는 산의 경치를 노래하되 신하로서는 직분,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관을 저버리지 않았음에 비해서 바다에 와서는 사회적인 의무보다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진감 넘치는 묘사들이 많고 생략이나 비약이 되게 많고 경치하고 내면이 조화를 많이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 4, 4사조, 자음보 얘는 연속체죠. 왜냐면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험범위 예전에 했을 때 연장체랑은 반대되는 단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서사본사 결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이제 동해로 가는 부분. 새하고 시냇물 감정이입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기하고 교각이라고 하는 거 관찰사 행렬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 행진. 취선이라고 하는 신선이 본인이라고 하고 백구는 이제 자연 친화인 무라일체를 얘기하고 총석정에 들어가서 그 배공루의 모습이 마치 그 공수랑 비부라고 하는 거 이제 장인의 어떤 공예품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잘렸지? 귀신의 도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선이라고 하는 3일포의 사선 그리고 망향정이라고 하는 파도가 고래다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해안 달맞이를 보면 주렴이랑 옥계랑 백년화랑 유아주가 있어요. 백년화는 달을 의미하는 거였죠. 원관념이. 유아주가 그 신선들의 술이었고 꿈속의 선현을 보면 진선, 북두성, 창해수, 명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아미하고 숭고미가 그나마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비장미나 골개미는 사실 나타나진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끊긴 부분이 여기서부터 저문들판 쪽이라 일광욕하는 가구랑 부암기 중간까지 하다 끊겨가지고 진짜 영상 다시 찍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저문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 이 작품의 제목만 봐도 이 작품이 의인법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저문들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들판이거든요. 끝난 후의 들판. 그런 들판은 우리가 느낄 때 결핍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활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공간은 많은 새들을 포용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벼에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공간으로 이 작품에서는 그려져요. 자, 추수가 끝나요. 그러면은 가을 들판이 되었을 때 이 시간적 배경이에요.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들판은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핍의 공간이자 베품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까치밥은 감나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횡한 들판에도 있었구나. 이 군화는 다 깨달음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농부들이 감을 수확할 때 거기 나무에다가 감나무 몇 개를 매달아놔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까치들이나 여러 새들이 음식 먹을 게 없잖아. 가을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배려를 한다고 몇 개씩 냅둔단 말이에요. 날짐승 먹으라고. 근데 그러한 배려의 소작물이 이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횡한 들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구나 하면서 영탄법, 영탄적 종결어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까치밥이 저기도 있네 하면서 배려하고 공존의 세계가 여기에도 펼쳐지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수 끊는 들판이 결핍의 공간인가 동시에 또 베품의 공간인 거고, 농부의 배려를 발견하는 화자의 어떤 깨달음 영탄적 어조예요. 뭐뭐구나이기 때문에 무심히 떨어져 있는 그 짐짓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구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새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벼톨 하나가, 이 벼톨 하나가 벼톨 하나의 온기가, 자, 벼톨 하나에서 벼톨 하나의 온기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점층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온기는 어때요? 따뜻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온기이고 촉각적 이미지죠. 가장 높이 떴던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기가 높이 떴던 새들까지도 끌어당기는 거면 어떤 거예요? 진짜 궁핍한 시절이죠. 왜? 낮은 곳에 떠있는 이 새들도 일로 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면 얼마나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세상 궁핍한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핍의 시대도 있는데, 그렇지만 불구하고 불빛들이 두런두런 피어나고, 자, 저녁의 시간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음성상징어예요. 두런두런은 의태어도 되지만 의성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기도 해서, 어쨌든 이게 피어난다는 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폴폴 피어나고, 긴 불이든 짧은 불이든 젓가락질이 바쁜 나그네 새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녁이 되니까 이 부리가 바빠, 배고파가지고 아이들이, 누가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긴 부리 짧은 부리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젓가락질 한다는 거는 의나한 거죠. 그런 나그네 새와 함께 코코코 의성어죠. 쪼아리며 연신 언땅을 일구는 때까치가 만약에 있다면 가정법,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자, 만약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다양한 새들이 모여서 언땅을 일군다, 즉 콕콕콕콕콕콕 곡식을 일군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새가 먹이 찾는 모습이 농부가 논산일하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 만약에 모습들이 보인다면 나도 농부들의 그 무심함, 아까 전에 그 자연스럽게 별을 뿌리는 것처럼 나도 그 농부들의 그런 무심함, 즉 생명에 대한 배려로나마 잠시 저문 들판을 관조해도 되겠다. 바라보아도 되겠다. 그 무심함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죠? 여유롭게 그 새들이 먹는 거를 바라보고 싶다는 어떤 포용력 있는 태도로 본받은 거예요.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선의 이동이 지금 왔는데, 벼이상은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구나. 자, 지상에 있는 들판에만 배려가 있는 줄 알았는데, 혹은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차디찬 촉각적 이미지예요. 저 하늘에도, 이렇게 큰 하늘에도 당연히 그러한 벼이삭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깨달은 거죠. 이것도 영탄적 어미이고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시선의 이동은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 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의태어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 희망과 위안이 나타나는 거죠. 자, 들판의 벼이삭이 하늘의 별로 확장이 되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별들이라고 하는 거 들판의 벼이삭의 대응이 되고요. 궁핍한 시절에도 빛나는 위안과 희망의 의미를 함축하는 거고, 들판의 벼이삭이 하늘의 별, 희망, 정신적 위안으로 확장되고, 들판의 나달이 새들을 먹여 살리듯 하늘의 별, 그리고 희망이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관조적인 태도가 드러나요. 자, 뭐뭐 해도 되겠다, 뭐뭐 해도 되겠다의 반복으로 통사구조,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유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성찰을 드러내고 있죠. 정리하면 화자는 추수 끝난 가을 들판에 모여들어서 나다를 쪼아먹는 그런 새들을 관조하고 있어요. 조용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들의 무심한 배려를 깨닫고 본인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위안과 여유를 다짐해요.
깨달음이란 감탄이 있고요. 베풀음에 대해서 긍정과 따뜻한 시선이 있다. 그리고 관조와 여유와 자기 위안이 있어요. 자, 들판과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유로운 태도가 드러나고요. 치어를 보면 이 추수 끝난 들판, 횡한 들판에서 넉넉한 포용과 나눔의 공간들이 나타나요. 자, 까치가 벼토리나 벼이삭이 있는데 나눔과 배려를 뜻하고요. 농부들의 무심함, 의도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베푸는 마음으로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별들은 미안과 희망을 상징하고 들판의 벼이삭과 하늘의 별은 어때요? 이 구조가 비슷하고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을 좀 보시면 의인법이라고 한다든지 시선의 이동과 유추적인 발상들이 나오고 벼이삭의 속성을 밤하늘의 별로 유추해서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영탄적 어조들이 나타난다는 거, 가정적 진술은 뭐뭐 한다면이라는 어법으로 가정하고 있고 감각적 묘사와 그리고 음성상징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심한 배려와 온기가 나오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는 미안과 여유가 있다.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무심한 듯 베푸는 그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들판에서 하늘로 시선 이동을 하면서 여유로움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라는 작품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희 직전 수업이 7월 2일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인 거 말을 해줬고, 일광욕하는 가구가 이제 의인화되어 있는 건데 같이 한번 보면 지난 홍수에, 이 홍수가 이제 자연재해인데 여기에 젖은 세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삶을 보여줘요. 이 작품이 그 일광욕하는 가구가 뭐냐면 홍수가 막 와가지고 가구가 다 젖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떠가지고 얘네들을 다 따뜻하게 해주면서 보다듬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도 의인화인데 어쨌든 그 세간들이 골목 양지에 햇살을 쬐고 있대요. 의인화가 된 거 있는데 이 햇살이 치유한다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얘네들은 햇볕 볼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음지에 있었으니까, 양지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지하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 몸뚱이들이 쭈글쭈글해진 배를 말리고 있었어요. 이 늙은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낡고 오래된 가구를 얘기하는데, 긁히고 눅눅해진 피부, 등이 굽은 문짝 사이로 그 구멍 뚫린 퇴행성 관절이 이제 삐걱거리면서 엎드려지죠. 청각적 이미지이고요. 그 사이에 당신도 많이 상했군 이러면서 고단함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한 햇살 쪽으로 서로 몸을 디밀다가 이제 물러보게 야윈 어깨를 알아보고는 서로 막 아른 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구들을 의인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햇볕을 쬐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많이 상했구만 이러면서 대화체예요. 가구들이 말을 한다고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살델라 조심해 이러면서 몸을 막 뒤집어주면서 챙겨줘. 그러니까 서로의 인정과 이타적인 태도가 있는데 작년만 해도 팽팽하던 의자의 발목이 절뚝거려요. 약해진 모습. 이게 누구의 삶을 형상화해요? 그쵸.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하는데, 근데 서로 도와주는 거 보니까 동병상련이 있고 독립의식이 있고 연대의식이 있어요. 자, 풀이 죽고 곰팡이 쓴 허섭 쓰레기, 허름한 쓰레기도 버리기도 힘들었던 가난들이 아랫돌이 털 때마다 먼지로 풀풀 달아난다. 여러분, 가난이 달아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훌훌훌훌 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동적 이미지로 희망을 뜻하는 건데, 가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달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된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한 음지의 근육들 탈탈 털어서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쨍쨍해진다. 그래서 음지의 근육은 뭐예요, 여러분? 이 단단해진 힘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 이게 탈탈 털어서 불태워져 말린 얼굴들이 햇살에 어때요? 쨍쨍해진다. 다시 삶의 활기와 희망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고, 핵심 정리를 보면 상황은 화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면적 화자이고 홍수에 젖어가지고 골목 양지에 나와 햇살을 쬐는 낡은 가구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가난하고 고단한 서민들의 삶에 투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애정을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동병상련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예찬하고 긍정을 한다.
시어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시어들은 도시 빈민층 서민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늙은 몸뚱이나 이런 다친 이 몸이 안 좋은 것들, 이게 이제 노화한 신체에 빗댄 시어들로 고단한 삶을 형상화하고, 햇살은 위로이자 치유의 매개체이고, 음지의 근육들은 이제 강인한 생명력이나 저력을 의미해요. 시어에 나타난 대립적 의미를 보면 음지에 관련된 거랑 양지에 관련된 게 있다. 표현법에서는 의인법, 대화체, 감각적 심상, 추상적 이미지의 구체화가 그 가난이 풀풀 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먼지로 털리는 거. 그 역동적 결말. 털어말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쨍쨍해지면서 털어말려서 쨍쨍해지는 거죠. 주제를 보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연민과 따뜻한 위로가 있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그 서민들의 끈끈한 연대의식, 굳은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모습을 다 의인화해놓고 어둡고 열악한 환경에서 팍팍하게 살아온 소외된 이웃들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부암기를 읽다가 이제 중간에 영상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부암기는 이제 정약용이 쓴 수필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인생의 진리와 깨달음을 전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나산처사의 나공이라는 사람이 정약용을 찾아옵니다. 이 나산처사라는 게 나산에서 거하는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공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 가는데도 홍안이라는 건 얼굴인데,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맑은 거예요. 새까만 눈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유 있는 품이 마치 신성과 같았대. 외양묘사죠. 다산에 있는 암자로, 이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 다산에 머물 텐데, 암자로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꽃과 약초가 벌려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있으니 세상의 근심을 모르는 사람 같다 하면서 예찬을 처음에 해줘요. 근데 하지만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나산처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지금 유배된 사람인데 왕께서 죄를 사해서 환영케 다시 고향으로 서울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물론 이 사람의 고향이 서울이라는 건 아니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사면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꽃을 모종하고 약초를 심으며 샘물을 끌어내어서 연못까지 만들고 돌을 쌓아서 도랑을 만드는 것처럼 구원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더 얘기를 해요. 나는 나산에 지금 거하는 나산처사잖아요. 그래서 나산의 남쪽에다가 내가 사는 암자를 세운 지가 30여 년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당을 모신 다음에 지금 자손을 기르고 있네. 나 여기서 되게 오래 있었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도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얼검했으며 정원은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심하네, 무성하네, 이렇게 자신의 무성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수시로 구차스레 보수만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이것은 내가 무슨 이유인가? 본인이 질문을 해요. 나산처사가 자문자답하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하고, 우리는 이제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아니냐 하면서,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며,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다니고 그치며,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떠나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이게 약간 대구법인데 반복이 좀 많이 되죠. 대구법 반복법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자신의 호하기를 부부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떠다니는 자라고 일명 붙여버리고 부함이라고 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데 자네는 어떠하냐, 자네는 일은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 좀 말이 되는 것 같냐,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자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오, 진짜 다런이다. 당신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님이 이미 알았다. 내가 안 것을 너도 알았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후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이고 선생님께서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평초의 잎도 그렇고
장마가 지면 나무 토막도 그렇고 다 흘러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냐. 고기는 부레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며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매여서 떠다니고 하늘은 태워로 떠다니고 지구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점층이에요. 고기에서부터 지구까지 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물을 짓고 어조창생 생명체를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냐, 뜨지 않는 것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에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큰 바다에 이미 떠 내려온 건데 거기에서 또 작은 거에 뜬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자기가 여기 떠 있는데 요거는 안 떠 있다고 하는 게 우스운 일이잖아. 이미 떠 있게 태어난 건데, 그쵸? 그러더니 지금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세상이 선생님 홀로 떠내는 거를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거는 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박을 하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거죠. 여기까지. 뒤이어서 영상 보면 돼요.